사실 이제 저희 같은 현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어갈 줄 알았더니 이주민 쪽에서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고, 왜냐면 지원에 배제되니까 한쪽에선 그거에 대한 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배분 활동을 또 예전에 저희가 구호단체였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구호단체처럼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런 코로나 특수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주민 사회에서 조금 더 깊숙이 짚어보자는 취지로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에 주제 발표 2분이 해주시고 2부에 4분이 발표를 또 분야별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그 이주인권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침해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구제해주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그러니까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이주민에 대한 부분, 여성,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좀 시정하는 그런 차별조사 그런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권고를 하는 역기능과, 그리고 이것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인권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주인권팀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이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 권고, 그 다음에 진정사건 조사, 차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2016년부터 제가 이주인권팀 업무를 맡으면서 이 이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업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발령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2월 달에 이제 이 코로나, 그러니까 사실상 1월 말부터 우리 사회에서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제 2월 말에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 되면서 우리 삶에 되게 깊숙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에서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약간 이제 초기에 많이 다 연기를, 처음에는 이게 금방 극복할 줄 알고 연기를 했었다가 결국은 계속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면서, 결국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 흔들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대비하면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어떤 그런 공적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들을 수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주민 특히 이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드러난 부분이 취약계층, 그 다음에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언어적인 어떤 그런 한계도 있고 국내 사회에 어떤 네트워크도 없는 사회에서 더 아무래도 비우호적인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어떤 그 조치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저희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갖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었었는데, 이전에 일단 그 제주 예멘의 예멘 분들이 이제 난민 신청지로 들어오면서 이제 난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특히나 더 혐오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 거세게 불어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를 한 바가 있었었고, 그래서 2019년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이 인종차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또 다른 비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실태조사를 했었었고, 그때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교원 또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응답자들은 거의 90% 가깝게 한국 사회는 어쨌든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하다라는 그런 한국 사회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은 하는 그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는 이 단어가 참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협소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게 좀 이렇게 너무 강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에 대해서 이주민 당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한국 사회가 특히나 이제 국민이 촛불 시위를 해갖고 대통령이 바꾸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하고 인권이 옹호되는 그런 어떤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이주민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 자체가 없고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결국은 인종차별 인식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공적 마스크 제도가 정부에서 시립을 했을 때 거기에서 결국은 건강보험이 들지 않는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결정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제도권 내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서도 이 공적 마스크 배급에 대해서 진정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식약처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3월 18일,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었었고,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이제 재난소독이라든가 재난지원 신청금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가 이제 먼저 처음 정책을 발표하였고, 경기도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재난 기본소득 이름으로 이것에 대한 이슈가 3월 말부터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나 이제 당연하기에 외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내용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는 4월 2일 날 이것이 사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초창기 저도 이 사건이 접수가 되었을 때 이게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 정책적인 판단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도 걸려서 이것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저도 사실상 조금은 그런 우려에 얽힌 시선으로 이 진정사건을 바라봤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사건을 들어왔을 때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이제 지자체에 이제 한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이 지자체에 한정을 해갖고 거기에서 같은 외국인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진정사건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명백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제 외국인 주민이라는 포커스를 저희가 잡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진정인이 이것을 접수했었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인권 침해가 있었었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헌법 10조, 결국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을 위한 기초 생활비로 생각했었을 때 그 10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회권 34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정인이 침해에 대해서 접수를 하였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정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외국인이라는 지위가 헌법상, 법상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에서는 이것을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국민이 아닌 자는 기본권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그동안 초창기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다만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인간의 권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어떤 인간의 어떤 신체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있다라는 어떤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외국인이 그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평등권 부분 세세하게 그 기본권 중에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같이 그 기본권 주체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을 때 이제 평등권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헌법재판소 판결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도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를 가지고 있으나 다만 이제 그 제한주의라든가 기본권 성질상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상호주의라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걸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동안 많은 그 여러 가지 외국인이 평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그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상호주의라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이라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결국은 참정권이라든가 어떤 선거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본권이 외국인에도 제한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호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교상의 어떤 권리이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상호주의로 차별해서 그 외국인이 평등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까지 나아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그 국내법 위주로 보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인권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국제관계법을 보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해서 또 차이가 있는 좀 약간은 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5월 15일까지 재난지원금이 주는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6월 말 하여튼 그 시기적으로 좀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도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나와 있는 거 안에서 저희가 평등권 부분을 살펴봤을 때 그 외국인 주민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정한 부분이 평등권 부분을 저희가 외국인 주민으로 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25조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은 어떤 지위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그 보면은 이제 그 법원 판례에서도 외국인이 주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어떤 법원 판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내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민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다 모두 지원 조례에서 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하게 혜택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법적인 명백한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이 판단을 했었을 때 저희가 살펴본 부분은 그 1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저희 기본 그 18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러니까 차이를 두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이 과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것이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판단을 살펴본 기준이 그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배제하고 구별하였는지 그것을 그 수준이 용인할 정도가 되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 평등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것이 이제 18페이지부터 그 내용들이 쭉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통 진정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그 진정사건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 구조다 보니까 그 침해구제 소위원회라는 구조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또 이것이 전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모두가 참여해갖고 결정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 시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늦춰지는 한이 있어도 저희가 한 일주일 이내에 바로 전원위를 소개해갖고 전원위에서 의원님들 전부 다 판단하에 이것은 어쨌든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가 된다라는 위원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10조라든가 34조까지 사회권 부분까지 그 부분을 넓혀서 위원회의 판결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진정사건에 한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공적 마스크 때도 그랬고 이런 재난지원금 때도 이렇게 됐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주 관련돼서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결국은 그 이주 당사자들이 정책을 펼치는 당사자들이 이주민을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꼈었던 게 공적 마스크라든가 재난지원금이 언론에 이슈가 되고 위원회 사건이 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국에서도 그러면 이제 자기들 지역 그 정책을 펼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는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사실상 그 결국은 이것이 이런 기회를 인해서 그 이주를 어떤 그 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런 어떤 제도권에서의 이런 그 배제된 부분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주민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이 그 배제되고 침해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5월 달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이주민 당사자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했었었는데 그 모니터링 결과 사람들이 그 제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했었을 때 이제 그 소득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장보건거 있었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의료기관 가뜩이나 그 이주민들 같은 경우 그 긴급지원이라든가 의료 부분에서 독지로 이루어졌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대면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부산 그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민 대상으로 했었던 무료 사업들이 좀 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또 그것으로 해서 더 약간 취약해진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런 공적 마스크라든가 재난지원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주민이 배제가 되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결국 배제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화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들도 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라든가 차별에서 배제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것이 그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국가가 행하는 정책에서 특히 이주민이 배제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공공연하게 해도 된다는 일종의 약간 그런 것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주민들이 배제되는 것을 너무 또 같이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가 정책을 펼칠 때 있을 때 그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인권위에서는 이제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 이주에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해갖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연히 그 정책의 대상으로서 삼고 펼쳐지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김혜선입니다. 그 코로나19와 NGO의 긴급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그 임선영 선생님께서 많은 차별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결혼 이주자들도 마스크를 배분받는데 가족 수대로 나눠주는데 그 결혼 이주자는 외국인이라 해서 빠지고 뭐 이런 사례들이 전화로 받게 되고 대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결혼 이주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출입을 거부당하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미등록 이주 여성이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미등록이란 이유만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진정을 내자 뭐 이렇게도 얘기했더니 아기가 아플 때 약을 사러 거길 또 가야 되는데 괜히 문제가 생기면 아기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걱정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제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또 서울에서 그 긴급생활비 지원 부분들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거기 자료집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8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주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10만 원씩 지급을 발표하면서 거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주민은 모두 제외된다고 아예 명시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소득 100% 가구 내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이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같이 항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단체로 이제 두 재단이 연락이 왔는데 아름다운 재단하고 바보의 나눔 재단이 연락이 왔어요. 이주민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긴급 생계비를 제안을 했습니다.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긴 했는데 당장 이제 저희가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공장 문을 닫았다고 하고 무급휴직 상태로 넘어갔는데 월급은 안 받고 사업장 이동은 불가능하고 다른 사업장도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주 여성분들 중에 이게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식당이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손님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해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이나 난민분들은 난민 신청자분들은 실제로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건데 그 알바비로 생활도 하고 학비도 마련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모두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뭐 우한 막 이러면서 막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우선순위로 이제 아르바이트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저희가 듣게 됐고 가족들을 만나러 왔다가 항공권이 끊기고 국병이 폐쇄되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 사람들이 막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어도 어쨌든 저희가 이런 굉장히 긴급한 사안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재단에서 제안하셨을 때 저희가 긴급생활비와 방역 지원 두 가지 포커스로 저희가 지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예산이 이제 두 재단이 합쳐서 1억 정도였거든요. 각각 합쳐서 1억이었고 각각 5천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가구수가 이제 한 218명 최대치로 이제 다 한 개 218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명 주겠다고 전국으로 홍보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난민이나 좀 취약계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단체들한테 저희가 개별로 또 연락을 좀 드려서 사례자들 중에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최대 200명이라 너무 많이 추천하셔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신신당부를 했고, 또 한 가지 당부한 건 너무 소문 내시지 마시라. 2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신청하면 저희가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저희로서도 괴롭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홍보가 자꾸 새 나갔나 봐요. 그래서 315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7명을 저희가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추천서를 읽어보신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탈락을 시키냐, 이 사례를 누가 더 불행한 올림픽을 불행 올림픽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심사 218명을 선정한 후에는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서 5억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총 예산이 1억이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5억을 지원받으면서 1,500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또 다시 막 모아서 저희가 1,529가구까지 최대치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홍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 1,500가구니까 이제 사례를 이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 추천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차 지원 때는 조금 기준이 있었습니다. 1차 지원 때는 원체 수도 작았고 그때는 결혼 이주민이나 영주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이주자들이든 어떤 체류이든 미등록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모두 추천해 주신 분들은 모두 저희가 받았고요. 2차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결혼 이주자 분들이나 귀하자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특별한 체류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추천하셔도 가능하다. 미등록이어도 되고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으니까 지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국에 80개 이주 관련 단체로 연락을 드렸고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이주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몇몇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로 이주 노동자나 미등록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 미등록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는 개별로 연계를 해서 추천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총 80여 개 이주 관련 단체 홍보를 했고, 총 1,592가구가 다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가 1,529명인데 다시 63명이 넘쳤어요. 그래서 부득불 63명 정도는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모두 합해보니까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1,907가구였고요. 그래서 1, 2차 모두 합쳐서 저희가 지원한 가구가 1,747가구에 각 30만 원씩 해서 5억 2천만 원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저희 허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호단체가 아닌데 구호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1,500개 서류를 받고 1,500개 서류를 점검하고 부족한 다시 1,500개를 송금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직도 송금이 끝나진 않았어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2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그래서 그 기관에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주민 당사자분들도 언제 주냐, 왜 안 주냐, 하고 있다, 보내드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8월 안에는 다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GO로서 이제 이주민을 배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문제제기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운동단체들이 어쨌든 이런 일들을 주로 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실제적인 지원을 병행할 수 실제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이주민들에게는 좀 더 가깝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의 지원을 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에서 굉장히 저희가 또 감사하다는 문자와 연락들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목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긴급 생계비가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방역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1차 지원 때는 방역 물품과 생필품들을 저희가 각각 지원을 했었고요. 현장에서 500개 배포, 그 다음에 각 기관으로 43개 기관으로 저희가 전국으로 방역 물품들을 배송했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도 저희가 10개 단체에 식료품, 그 다음에 아기 출산 예정이거나 아기가 있는 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쉼터들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긴급 생계비는 처음에 38개 단체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315개 가구에 신청을 받았고 318가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시면 방역 물품과 생필품 지원에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총 67개 중복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지원을 했고 당사자 직접 지원은 1,20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은 5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1차, 2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기관이 중복되어 있어서 118개 중복 포함해서 118개 기관에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 가구는 1,747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총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1차로 지원했던 1억, 그 다음에 2차로 지원했던 5억 합쳐서 총 6억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통계 자료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총 1,907명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1차는 아름다운 재단과 바보 나눔에서 315명. 이 통계는 신청자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고요. 그다음에 2차 지원 신청은 1,592명의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자별 성별은 여성이 1,217명, 남성이 689명, 그다음에 소수자 1명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시면 저희가 20개 이하의 인원들, 그 국가는 저희가 이제 기타에 다 포함시켰고요. 베트남, 그다음 몽골, 중국, 그리고 필리핀 이 인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타나고요. 이게 1, 2차가 포함되다 보니까 결혼 이주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아자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주 노동자나 난민으로 그 예상할 수 있는 국가인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50개 이상의 가구 수는 네팔, 태국, 우즈벡, 그 다음에 이집트,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보면 한 1인 가구들이 애법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이나 이나인 노동자들이나 또 그 외에 동포나 다양한 비자 형태의 1인 가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인 가구 이상이 193명 정도, 193가구 수고요. 1인 가구가 722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성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부모, 질병장애, 5인 이상 가족, 무직이나 시직 상태를 같이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부모이시면서 실직되셨거나 한부모시면서 질병이시거나 5인 가족이시면서 질병이시거나 5인 가족이시면서 실직이 되셨거나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 기재돼서 1,320건이 사례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비자 상태에 따라서는 장기 체류와 EH 취업 비자, 그다음 거주 비자, 기타 비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더라고요. 153명 정도 저희한테 지원을 했었고요. E9 158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F2가 한 71명 정도 되는데요.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D1에서 D9인 유학 비자로 오셔서 가족들이 초청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재외 동포 분들 동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193명, 그 다음에 F6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지원에는 F6 기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02명 정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비자 같은 경우는 287명으로 난민 신청 중에 있거나 임신 출산으로 뭐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지원 기타 사유들로 이 지원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산재나 질병, 사고 이런 걸로 돼 있는 분들이 287명, 그 다음에 미등록이 613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시면 뒤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사례 요약은 했는데요. 한부모의 특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실직이 되거나 수입이 감소된 한부모 이주 여성 사례들이 대부분이고요.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많이 왔고, 이 한부모는 미등록인 분도 계시고 유학생인 분도 있고 난민인 분들도 있고 동포인 분도 있고 결혼 이주자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가 다양한 체류를 가진 한부모인 거죠. 그리고 질병장애 같은 경우는 가족이 모두 미등록 상태인데 또 아프고, 그리고 유학생 가족인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외국인 신분인 경우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업 분야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병이 났을 때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연락들, 그 신청의 내용들이 많았고요.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받는다든지, 또 내지는 당사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다든지, 유학생 가족이 남편을 만나러 왔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당뇨성 질병이 있는데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라든지, 또 산재로 손가락이 이제 절단되거나 혹은 내지는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질병장애로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고요. 5인 이상 가족은 이제 아이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내용으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들을 가지 않잖아요.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니까 다수의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비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외국인이니까 어린이집 비용도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다인 가구다 보니까 아이가 한 명만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영유아기 아이들이 두세 명, 초등학교 아이들이 두세 명 뭐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교육비나 식비 이런 것들, 그리고 당장 부모들은 미등록이거나 해고됐거나 실직됐거나 또는 소득이 감소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신청 내용이었고요. 무직이나 실직 부분은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노동을 하실 수 있는데, 신청 중인 분들은 실종 노동 비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실직을 당하거나 또 내지는 알바를 구할 수 없거나, 난민인 경우, 난민 신청 예정자인 경우, 신청 중인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고, 유학생들 중에 이제 학비와 이런 것들을,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는데 그게 당장 되지 않아서 학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까 해고된 분들, 일거리가 주니까 가장 먼저 해고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해고되다 보니까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없는 이주민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셨고요. 그 외 기타 사항으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걸 이제 항의할 수 없고 임금 체불로 임금도 못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몽골 출신 이주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졸업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보내고 집도 다 팔고 다 정리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본국도 못 가는 거예요. 국경이 폐쇄돼서. 그래서 4개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는 말씀, 그런 신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생이면서도 유학생의 가족이 오셨는데 이제 단기 비자로 잠시 입국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갈 곳이 없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들 중에 하나는 일시보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소에 계셨는데 이제 전혀 감염병이 있으니까 이제 일시보호 해제로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풀렸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경제적인 활동은 할 수 없고, 거치는 쉼터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장기 구금에 있는 동안 재정은 이미 파탄됐고 심신은 이미 미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분들이 도와달라는 연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그 고령의 이주민 분들도 많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70세 정도 되시는 이주 여성분이신데 한국에서 그동안 번 돈은 남편 그 병원비로 모두 사용했는데 남편이 결국은 사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혼자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할 수는
그 본인도 고령이셔서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었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피의자 검거가 현재 어렵게 됐고 국경 폐쇄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미등록 상태고 해서 이런 분들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 지원을 하면서 이미 그 뭐 탈락하신 분들이 탈락 사유가 있어서 탈락하신 건 아닙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취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NGO 영역이나 구호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니다. 이런 한계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한국인들도 힘든데 외국인까지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걸 좀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반을 마련할 때 그런 고려 대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러면 왜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이 배제되는 근거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령 같은 거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안 자체에는 5조 2항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어떤 대상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그 지원 대상 외국인이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두 번째 국민의 배우자인데 이혼 사망 후 국적자의 직계 비지원속 다 아시겠죠? 이거 F6-2 그쪽인 거고 세 번째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난민 인정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 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했으면 웬만한 외국인 다 포괄할 수 있는 건데 현재 법제도로는 이게 긴급복지가 아니지도 않은데 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그 외국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을까?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기준 없이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들 사이에, 이주민들 사이에 다시 뭔가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난감한 것 같습니다. 네, 2부 순서는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되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1부에서 조금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2부에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전국 이주여성 쉼터 협의회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3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28개는 1차 쉼터라고 하는데 1차 쉼터는 현장에서 바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경찰이나 아니면 상담소나 어디 지역에 그걸 통해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바로 연계가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28곳이에요. 1차 쉼터라고 하고요. 1차 쉼터에서 상담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고 심신 안정을 취한 뒤에 이제 가족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또는 이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인권 침해나 아니면은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혼을 독립을 선택할 경우에는 또 그 독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 보호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의료보험과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하고 이제
필요 시에는 출국 지원까지 하고 있는 곳인데요. 1차 쉼터에서는 그런 긴급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차는 그룹홈이 3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이곳은 1차 쉼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혼이 됐다든지 정리가 돼서 홀로서기에 아직은 밖에 바로 나가서 살기는 어려워서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독립을 해야 될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든지 주거가 좀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했을 때 2차 그룹홈에서 한 2년 정도 더 2년에서 4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쉼터에서는 1년 있다가 연장해서 필요시에 2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2차 쉼터로 가면 그룹홈으로 가면 2년 있고 또 연장해서 2년까지 해서 4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자립자활센터라고 그래서 서울에 전국에 하나 있는데요. 디딤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문적으로 직업훈련 피해 여성들이 독립하고 홀로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 자격증이나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 6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합니다. 오전에는 일반적인 공부하고 오후에는 자격반 교육을 하고 해서 이렇게 크게 3분류의 시설들이 3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발표 들으면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힘든 게 있지만은 그래도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 우리 같이 입소자들, 생활자들하고는 그래도 안정권에서 어느 정도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일단 누구나 겪는 거였지만 저희 시설들에서는 개인이 사는 우리 가정의 한 가정이 아니라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저는 책임자로서 버겁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비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 대체, 대안, 어떤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자고 서로 노력하는 거라서 그렇게 걱정은 좀 덜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아까 이제 실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2월 말부터라고 했는데 저희 제도권 안에 있는 저희 시설들은 1월 말부터 이미 외출 금지 했었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 이러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외출 못하고 외부인 못 들어오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매일 방역하라고 하고 발열 체크를 하루에 2번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자료를 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전화 와서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다 같이 겪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활동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우리 다 그랬지만 24시간 한두 명도 아니고 15명 선생님들까지만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가 어느 한 가구 집에서 북적북적하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공기 못 마시고 안에 뭐 문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하면 제한적인 생활을 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외출은 하는데 어디는 안 되고 확진자들이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어디만 갔다 그 근방에만 갔다 오라고 하고 나가기 전에 확인하고 나갔다 왔을 때 어디 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제재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것이 있었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출퇴근을 같은 시설 안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뒀었는데 그래도 다 차량 운행을 해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안전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저희는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지금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방 안에 있잖아요. 방이 여러 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엄마들하고는 다
자기 책상에서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못 하고 어쩌면 이런 정도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심하고 엄마들도 안전 조심하는데요. 일상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설 측면에서나 입소자 측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종사자 측면에서도 있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새로운 피해자가 생겼을 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외출도 못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집에서 왔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많이 힘들어 하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많이 앞으로는 좀 개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꼭 아프면 병원에는 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나가야 될 경우에 나가야 되는데 마스크 할 수 없는데 마스크 얼마나 확보했냐 이랬을 때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돈 주지 말고 마스크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들이 다 겪고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설 방역을 해야 되는데 시설 방역을 자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 방역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방역도 좀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갑자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떤 뭐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게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점차 지금 그렇게 네트워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 측면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그 피해자 연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소자 측면에서는 이제 구속감 느끼는 거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나 뭐 직업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가장 또 힘들었던 거는 동반아동이 학교를 가고 어린이집을 갔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야 되고 모든 역할을 1인 뭐 3역 4역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입소자들은 그 노력하는 거는 알지만 자기들이 이제 한계가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세 달 정도 되니까 한계가 와서 별거 아닌 걸로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또 아이들끼리 뭐 입소자들끼리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종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지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제 외부 프로그램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엄마들 성인 프로그램까지 또 진행하고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종합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많이 굉장히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재난기원금이 서울시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설에서는 정말 차별을 느낀 게 그 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이 나와요. 1인당 52만 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집에 3명 있으면 15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은 비수급자예요. 비수급자라는 거는 뭐 의도적이든 어쩌든 간에 그 여성 이름으로 자동차나 남편이 자동차나 뭐 사업자 등록이나 뭐라 이렇게 돼 있으면 시설에 들어와도 비수급자예요. 그래서 이제 생계비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긴급지원비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개인 선불 카드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는 정부 재난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한 집에 한 가구가 아이가 2명 있고 엄마까지 해서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으면 156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정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고 뭐 보따리 들고 오는데 이 가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호주에 따로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제 뭐 필요한 것은 좀 사주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샀나 보니까 운동화 샀으면 운동화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기는 했지만 내가 내 자유롭게 내 권리를 가지고 내 카드로 쑥쑥
쓰면서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저 이거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 더 있다 주자. 다른 사람도 줄래니까 주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참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차별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계속 문의를 하고 논의를 해도 그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서울시에서 가족별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 재난지원금이 네, 그게 세대주한테 돈이 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우리 여성들한테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것도 제재도 하고 가서 몇 번씩 반복해서 좀 비밀 유지해달라 뭐 이거 어디 지역 가서 다른 데 가서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멀리 가서 신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도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요구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드 코리아나 코로나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직접 시설에 연결되기 전에 어떤 그 긴급 보호 시설이나 긴급 어떤 센터에서 이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가 일단 거기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는 우선 판결과 함께 판정 나오면 같이 시설로 연계를 해야 시설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설에 그냥 바로 경찰 어디 다 위험하니까 경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경찰에 있는데 쉼터 받아주세요. 쉼터에서 받아주실 수 있어요?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설에서는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가부에도 제안하고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제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긴급보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로 있든 어디 그 긴급 피난처에 있든 간에 그 기관에 검사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비도 보니까 뭐 무료라고 하는데 실제 하려고 가서 보니까 16만 원이나 뭐 7만 8천 원 시립에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한 가족이 2명이 3명 보통 자가야 2명이고 그러면 3명 4명 오는데 이것도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에도 지원을 어느 긴급 보호 시설 뭐 어떤 지역에나 지역별로 전국에 5개라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전국에 5개라도 그런 좀 임시 코로나를 위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기관에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고 또 그 교육 컨텐츠 이렇게 코로나 앞으로 이제 더 어떤 변형의 뭐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교육 컨텐츠라든가 교육의 어떤 방식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해서 뭐 온라인이나 그 화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없는 감염병 대응 마련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또 사회에서는 또 많이 지원을 하는 곳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마스크 구입 못하고 정말 예산 서울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데 지방에서는 운영비에서 뭐든지 다 운영비에서 하라고 하시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 방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독 순숙 이런 거 구하기 힘든데 그래도 사랑의 공동 모금에서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협의회. 그래서 협의회에서 마스크를 단체로 살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각 시설에 3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역이나 마스크나 아이들 그 학습 지원 콘텐츠 같은 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선주민 쉼터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특히 그 같이 생활하는 폭력 피해 여성들이 모여 있는 쉼터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별복지가 굉장히 촘촘히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시설 수급 대상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같은 생활시설 안에 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게 굉장히 그 같은 폭력 피해 이주여서 한 곳에서 시설하는 여성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밖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폭력 피해로 시설에 들어온 이상은 시설 안에서는 똑같이 뭔가 제공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해서 그럼 어디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신규 입소자는 되도록 받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초기에는 이게 유효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사실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적어도 신규 발생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을 어디에서 보호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활시설로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촘촘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랑꾼 글로벌센터 김동훈입니다. 사실 이 토론회 이게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 기관이 했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탁 말씀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재난지원 상황에서 어떤 이주민들이 받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거나 이제 차별적인 그다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가 또 서울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드릴 말씀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후에 재난 이후의 상황에 또 어떤 일들이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도 짧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서 토론문을 쓰긴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정책적인 차별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선언권이 대림동 영등포 구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재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주민에 대한 차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자마자 언론에서 대림동에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사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이주민들이 대응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제 이주민들이 그 동포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캠페인을 다니시고 소독하러 다니시고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이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방역 활동하러 다닌 데는 아마 영등포, 구로, 대림 이쪽에 동포들 지역 외에는 아마 보기 쉽지 않은 것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재난 정책에서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해줘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쪽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어떤 차별적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주민의 탓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을 계속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 이 재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울시 산하 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를 이제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비가 사실은 이제 복지정책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으면은 이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시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복지정책인데 과연 그러면 복지정책의 대상에 제대로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의 정책으로서는 각 지자체장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셨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 과연 그럼 그 인권위 권고가 아까 이제 앞전에 이제 발표하신 분도 이 인권위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고를 어떻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묻고 싶은 거죠. 인권이 과연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이 정책은 인권위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심판이라든지 법률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따지려면 헌법재판소나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인권은 말 그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권 그 자체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정책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재난지원정책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전에 재난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이거는 재난 중에서도 방역의 문제인데 방역의 문제에서 과연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역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의 포인트가 다 틀렸다는 거죠.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방역을 잘했다 어쨌다 저쨌다 칭찬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역은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방역이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건데 마스크 하나 구입 못하는데 어떻게 방역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 방역을 하겠다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거죠. 마스크 정책이 시작됐을 때 과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주민이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죠.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몇 장을 보급하기로 했었냐면요. 물론 초기에 시작된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에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5만 장이 서울시가 이주민 지원기관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15만 장 중에 과연 몇 장이 나갔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과연 지자체 서울시가 15만 장을 배포하겠다고 해서 배포한 그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에서도 분명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권고에서도 미등록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복지정책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다 빠졌다. 왜? 정책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급하는 근거나 법률적 근거를 찾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권 측면에서는 사실은 재난지원정책이 모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인데 이주민 문제를 따질 때 세금 냈냐 안 냈냐를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등록 이주민들이 세금 안 내나요? 다 내거든요. 근데 왜 배제가 되냐 이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인권위가 좀 포괄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서 권고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인권위에다가 이제 제소한 부분은 이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제도권 밖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재성 인권센터에서 이번에 진행한 부분도 들여다보면은 정보 접근성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주민 지원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주여성 인권센터 여성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재난지원금 여성이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과연 미등록자분들이 저희가 대림동에 사는데 대림동에 직업 속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면 다 아프리카계 이주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자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이분들 안 어려워서 이거를 못 받았을까요? 어려우세요. 근데 정보적 건성이 약하신 거죠. 왜? 이분들이 이용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저희 같은 기관들의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권 밖에 있으신 분들, 비자 타입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그 외의 대상들이 사실은 더 어렵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단체가 솔직히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행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분들 외에 그 행정이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재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결국은 중앙정부가 이 모든 이주민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이주민에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재난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차라리 도입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NGO 영역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그런 정보 접근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니고 이주민 지원 기관들이죠. NGO들이죠. 사실 NGO들이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역할을 했나 이 부분도 저희는 이참에 되돌아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토 시작을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행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정성을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반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말 공정하게 어떻게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소득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생활지원비가 이제 가구 단위로 들어갔는데 외국인은 가구 단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1인 가구일 거고 그 다음에 또 가구 단위로 어떻게 그거를 증명을 하고 받을 것인가 서류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NGO 역할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소스를 줄 수 있는 데는 지원 시설들, 외국인 지원 기관들이 NGO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행정하는 사람들 외국인 관련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출입국 외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NGO들이 조금 같이 조금 연관돼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NGO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은 NGO들과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조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 긴급 지원이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과 또 긴급하게 지원돼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포괄해야 되는데 행정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저희가 서울시 이주민 방역 그 전담센터, 그다음에 초기에는 외국인 주민 이제 코로나19 관련 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가.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건 뭐, 왜 그거를 저희가 받게 됐고 했냐 하면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역기금을 제때 집행을 하려면 서울시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2주가 걸리고 3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려요.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는 데까지. 근데 저희한테 민간인탁금으로 방역기금을 내려주면은 저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가지고 배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차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는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거기에서 또 아쉬웠던 점은 마스크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고 소독제를 사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왜? 질병관리본부가 싹 다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몇천만 원이 있어도 마스크를 어디가 쌉니까? 구청도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서울시 인근 경기도 수도권 해가지고 300개 마스크 제조업체를 명단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공장을.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통화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왔는데 마스크는 못 사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행히도 저희 대림동에 뭐가 있냐면 의료기 도매상들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돈 들고 다 돌아다녔어요. 100장, 200장 싹 끌고 모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갔냐 하면 이주민들 중에서도 간병인들, 동포 간병인들이 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마스크를 지급을 안 해줬어요. 초기에. 왜냐? 의료진한테 마스크가 가야 되는데 간병인들한테 갈 것까지 없는 거예요. 근데 간병인들은 환자하고 밀접 접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긴급하게 사가지고 서울의 간병인협회, 동포 간병인협회를 통해서 다 돌아다녔어요. 100장씩, 300장씩, 400장씩 그렇게 나눠주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대한민국 방역이 이렇게 엉터리인가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병원에서 중환자나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병인들한테 마스크 보급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관 이제 통역 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하셨지만은 입소자뿐만 아니라요. 솔직히 저희같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사람들 코로나 검사 해준 적이 없어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저희는 문을 닫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저희가 나가서 마스크 보급해야 되죠. 또 만나야 되죠. 뭐 다니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저희들한테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주겠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영등포 보건소 영등포 구청하고도 통화를 다 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곧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 사람들이 전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문을 닫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주민들과의 접근성은 연결고리는 다. 그러면 방역 어떻게 합니까? 이주민들 지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이주민 지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뭐 이주민에서 인권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관들이 사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를 할 때 정말 이번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주여성 인권센터도 그렇고 저희 센터 직원들 저희가 한 70건인가 했는데 이 사람들 직접 오게 해서 1시간, 2시간 앉아갖고 상담해서 그거를 일일이 상담을 기록을 다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저 같은 센터장 만나서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그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제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의 그런 고생스러움이나 이런 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뭐 더 이런 지원 단체들 간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끝에 이제 얘기를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사실은 거버넌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거버넌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느냐. 서울시의 거버넌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몇 군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혀 보이지 못했다. 뭐 물론 이제 회의도 하고 몇 번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할 때 정말 아쉬움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조금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 중에서도 한 30%가 미등록 이주민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단체나 지원기관에 컨택된 대상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더 정부에 취약하고 그 정부에 취약할수록 더 열악하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NGO들의 반성과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코로나 우리 다 같이 지금 뭐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구베이성 뭐 이렇게 우한을 봤을 때 우리가 느꼈던 공포가 이렇게 공감되어지면서도 하여튼 느꼈던 그 공포가 이제 곧이어 한국의 대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저도 태어나서 가장 많은 우인들한테 전화를 받았던 시기였었어요. 어떠냐? 이게 뭐 밥은 먹나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어떠냐, 다들 건강이 없냐 하는데 그 당시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이 그랬었어요. 뭐 하여튼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뉴스가 갈 거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뉴스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질병본부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이렇게 받는데 이주노동자들은 뭐 이렇게 어느 소통이 안 되니까 또 뭐 문자 날려도 이렇게 문자를 전혀 이렇게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정보보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또 예를 들어 스리랑카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괴담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결혼해서 자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왔던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밤마다 기숙사에서 눈물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 요즘 이제 페이스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아니면 대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오면 뭐 앞서 발전은 다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생산 조업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거리도 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거리가 없는 거죠.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동의 자유는 있으나 또 다른 데 갔을 때 일자리가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이제 이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런 이제 노예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떠나라 해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눈물의 영상 통화를 하고 그래서 사실 어렵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이주 노동자들이 비자를 포기하고 초기에는 귀국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나갔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심정은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는다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어요. 2월 말, 3월, 4월 이렇게 했었는데 지나와서 이주 노동자들이 왜 하여튼 굉장히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방역 활동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 안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친 영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다행스럽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그럴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접촉들을 별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젊다는 거. 20대가 주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 이렇게 이 노동자들이 좀, 그러니까 젊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로 의료진 없는 코호트 격리라고 기숙사에 가둬놓고 CCTV를 기숙사 출입구 내지는 정문 앞에 이렇게 비춰놓고, 사람들은 요즘 휴대폰에서 이렇게 CCTV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나가거나 나오면 이렇게 불법 만든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코호트 격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듣게 됐지 않았나 할 정도의 이렇게 통제 상황이었고요. 저희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말에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에는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두 겹, 세 겹인데 이게 왜 보면 어디 한 군데서 구입한 게 아니라 하나는 캐비넷에 있는 거 가져오고 하나는 회사에서 일할 때 쓰는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겨울에 잠시 썼던 마스크 이런 걸 이렇게 마스크 세 겹에 우리 주방에서는 장갑 이게 흔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목장갑 안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라텍스 장갑 이걸 두 겹씩 하고 마스크를 세 겹 하고 이렇게 해서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나오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정확한 이렇게 방역 관련한 자기 위생 관련한 이런 정보들은 부족한데 과잉 공포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하여튼 시간이 벌써 그래서 좀 이런 좀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선을 넘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응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이렇게 마스크 보급이었죠. 근데 아까 우리 이준석 센터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도 구호단체 아니에요. 사실 구호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그동안 쭉 일관되게 가져왔었는데 이거는 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보급을 물론 뭐 한국인도 마스크 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마스크를 SNS 띄울 때 이건 동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정이 아니다 함께 사는 거다 생존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좀 보내주시라 했더니만 사실 집에서 마스크를 한두 장 있는 분들조차도 우편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도착하기 시작하고 이게 소독약을 이렇게 손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택배로 도착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마스크 이름을 평등 마스크 보급 운동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사실은 이제 불평등한 현실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노동자이다 보니까 이건 노동자의 권리의 측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의 문제이지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마스크에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노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칭을 평등 마스크 보급, 평등 마스크 나눔 이렇게 해서 지나 보니까 한 5만 장 정도를 했어요. 사실 뭐 좀 엄청난 양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농촌 지역에 있는 이렇게 노동자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망인데 농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멀어서 오지 못하는데 또 기숙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공장 구석구석을 이렇게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서 이렇게 돌아오라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오늘까지 일했으면 오늘까지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반만 받아라.
내지는 먼저 가라. 나중에 보낼게. 어디로 보내? 사실 그런 경우 때문에 상담도 굉장히 많았고, 아까 우리 부산 사례처럼 대구의료원이 이주노동자, 믿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무료 진료 지원 기관이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입원해 있던 이주노동자들까지도 다 내보냈어요. 병동을 싹 비우고 코로나 이렇게 병동으로 됐어요. 한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긍정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있는 이주노동자들, 미동 이주노동자들을 다 보내고 코로나 이렇게 우리 환자들을 받고서는 밀려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짜가 공공성이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빌공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론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기에 메이데이 그 집회를 대구 지금 메이데이 집회를 성수공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평등한 권리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이렇게 해서 메이데이 집회를 하고 공단 곳곳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냥 제목은 많이 쓰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돌아가야 될 일상을 얘기합니다만은 돌아가야 될 일상도 저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될 일상 아니면 지금처럼 이러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에게 또 돌아가야 될 일상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말은 다른 세계 다른 떠난 일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주노동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스리랑카로부터도 버림받았고 한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노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이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일 수도 있고 스리랑카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 이런 부분에서 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돈 벌어오는 기계로서만 있었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 속에서 사람이 먼저다. 포용국가 이런 부분도 저는 정치적 은솔이 지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현재 코로나 이후일 수도 있고 생활방해 이런 속에서 아프면 쉬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쉬어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한편으로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좁아 터지고 이러한 기숙사의 이주노동자들 원룸에 서너 명씩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이것이 사실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쨌든 더 나은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는 저는 모든 이익의 평등이라는 그런 우리의 전략적 가치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는 어쨌든 건강보험에 비자를 유무로 이렇게 가입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강보험 제도를 상당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얘기 언급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비겪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얘기합니다. 바람직합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그 고용보험 속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실업이 되면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그죠? 실업수당 이런 부분들이 고용보험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면 쉬어라. 이것도 제도적으로 한편의 이러한 제도 속에서 불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실업과 휴직 속에서 이제 고용보험에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노예제도인 어쨌든 고용화제 철폐 문제와 더불어서 뭐 짧게 적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지의 대상을 넓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권리 주체들이 세력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들이 투쟁할 때 권리는 신장되고 평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주노동자들에게서 노조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률이 0.1%에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노조 조직률이 표현하는 것이 그 사회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지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 세력화, 더 나아가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당사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더디게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 뭐 정리적인 것이고, 당장은 저는 어쨌든 뭐 우리 오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차별적 방역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은 조금은 이제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선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K-방역이 거기서 구멍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국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빗나간 결론이기는 하나, 돌아서 빗나간 결론이기는 하나, 모두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평등한 방역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는 이러한 접근.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방역 대책에서는 지금보다 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근본은 달라져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거, 무증상인데 감염이 됐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 청년은 청년대로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이 생명의 위협에 빠진다.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방역이라는 것이 테두리, 아까 선생님께서 테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또는 전 글로벌 사회가 방역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의 경계가 결국은 타자도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타자도 건강이, 최소한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만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상호 돌봄과 상호 관계성의 윤리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나야지만 이게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방역을 그렇게 중시하고 K-방역이라고 하면서 마치 K-팝처럼 이것도 또 브랜드화 해가지고 국가 행정주의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됐는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무릅쓰면서도 얼마나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가라는 것들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신 문제 이렇게 허술한 방역이 어딨냐, 사람을 선별하는 게 방역이냐.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한국에 오게 할 때 그 비자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적 이주자 아니면 한국에 아이를 낳아줄 사람 또는 임시적으로 노동할 사람, 어쩔 수 없이 비호를 해야 될 난민, 여러 가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수업료를 내면서 교육받는 유학생, 이것에 따라서 비자 스테이터스를 달려주고 체류 자격을 했는데 이것은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이죠. 이주민 관리 정책이죠. 근데 이주민 관리 정책이 방역 정책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방역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건 뭐냐면 이주자를 비자 스테이터스와 체류 자격에 위해서 관리하고 한국 사회의 이익에 맞게, 국가 이익에 맞게
조정하고 통제하고 통합하는 그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이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자 자격에 의해서 누구는 마스크를, 누구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켰는가. 이 문제는 K방역이 갖고 있는 국민국가 중심주의라는 것들이 오류와 허상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같이 NGO 활동들이 간신히 어떤 위기를 메우는 형태의 이 접근 활동을 해서 마스크나 진단이나 긴급 생활비나 재난지원금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재분배 정치 일부의 이주자만 포함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고마워한 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사회공동모금에서 돈을 줘서 고맙고 국가가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서 결혼 이주자나 뭐 이 영주권자한테 나름대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시혜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마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도 그랬어요. 맨날 불법 이주자라고 했다가 미등록자 이런 말을 했을 때도 그것도 감동한 거예요. 오히려 아, 이제 우리도 공동체적인 해서 합법 불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뭔가 좀 하겠구나. 근데 이것들이 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K방역이란 브랜드를 더욱더 아주 우세하고 그 다음에 감염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스크를 선별적으로 보급한 것 뿐이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한국의 이 조치들이 임시적 조치 또는 관용이라는 이름의 시혜적인 서비스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자로 살고 노동을 하고 소비를 하는 어떤 형태로 인권과 그 다음에 노동권 또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서의 권리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반복적이고 임시적인 퇴행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계속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해야 되는가. 결국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진전되면 또 시혜나 관용이라는 것은 주주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주 괜찮은 착한 어떤 시혜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선별적으로 뭐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의 그 회복 대안이 어떤 분 누구라도 숙주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안에 누구라도 방역의 권리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국가가 안전과 방역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뭔가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이거 국가 행정주의의 통치성이 어느 범주와 어느 현장에까지 이것이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저번에 이제 잠깐 우리 조선족 제주동포 얘기할 때 제주동포들이 중국 우한 해가지고 자기 내면적 통제 체제가 너무나 관리돼가 나가지도 않고 어디 갈 때마다 써놓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대림동에 한 명 그것도 내국인이었죠. 안산 영등포 오히려 감염자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희생양으로 또 색출당했구나, 혐오가 증가하겠구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또 전 제중동포, 전 이주민이 또 다 이제 마치 굉장한 추방에 대한 존재처럼 하겠구나 하면서 내부 검열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내부 검열이라는 건 해보시면 알잖아요. 참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 억압과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리 이주자와 소수자가 이 K방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가장 건강에 위협을 받고 노동 현장에서 쫓겨나도 그들은 고통을 바로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 존재라 돼서 우리가 이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K방역이 잘 되고 있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면역과 방역, 회복의 과정에서 누가 돌봄과 재분배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격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니라 상호 책무와 상호 돌봄, 여기 우리가 함께 이 장소에 있다라는 현존함의 감각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지역과 국민국가를 넘어서야 이제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안전이나 생계나 건강 돌봄에 대한 접근권이 재앙시 임시조치 이래서 쉽게 시효적인 방식으로 걷어들이고 또는 뭐 굉장한 관용인 것처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이주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 가치 토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는 국경을 넘는 사람이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사야지만 생계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도 개척할 수 있고, 본국과 이주국에서의 모든 가족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이동성이 없는 이주자는 사실 정착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이동 제한령이 이주자에게 미친 영향력이 지금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은 다 국경 통제하고 봉쇄를 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주자가 인간 행위의 실천으로 국경을 넘어가면서 경제 파탄이나 경제 불평등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국경을 넘어서 해결하면서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들의 위기는 단순히 내가 한국에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기 먼 곳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가족, 저기 있는 캄보디아의 가족들을 함께 그 건강을 유지하고 그들의 생존을 마련하는 아래로부터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이동 제한령이 있으면서 이들은 경계에 끼인 자로서 모든 두 국가에서 다 소외받거나 아니면 돌봄을 못 받는 존재로 가장 취약해진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사노동자, 지금 홍콩에 40만 정의 가사노동자가 있는데 식구들이 다 안 나가요. 워낙은 일요일날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24시간 모든 식구들의 식사를 차리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으로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안 뜨고 비행기 값이 평소 때 4, 5배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음,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고용허가제로 온 사람, 잠깐 대구에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베트남에 갔다 와라. 고용주가 그런 거예요. 갔다 와서 2달 있다가 괜찮아지면 와라. 그래서 봤더니 신용보증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임의적으로 이들의 체류 자격을 한국 분들이 마음대로 박탈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유학생들의 고립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주자, 결혼해갖고 이제 입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벌써 6, 7개월 이상 따로 떨어져 살면서,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 그걸 기다려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완벽하게 결혼 상태인데 결혼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그 나라에 남아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 코로나 위기 때 심층 면접을 하려면 가서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현장에 가야 되는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 들은 얘기와 어디 신문에 난 얘기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은 이주자의 삶이 이 글로벌 이동 제한령에 의해서 얼마나 황폐해지고 아래로부터의 생존의 위기가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이들의 심리 스트레스는 그 여성일 때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나타나죠. 여성들이 집안에 학교를 안 가니까 돌봄 노동을 해야 되고 가사 노동을 해야 되고 애들의 식생활을 공급해줘야 되고 또 노동을 하면서 임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중적 역할, 또 그 본국에 있는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이 초국적 스트레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으로 취약한 거 안에서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과 이 스트레스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이제 놀란 거는 이주자가 완충지대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도 임금, 어떤 노동해서 월급으로만 살지 않고 때로는 어려우면 가족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공동체에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에서 주기도 하고 국가에서 긴급 재난기업 지원금으로 주기도 하는데, 이주자는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배제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위기를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는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주자가 이런 최소한의 구제라도 받을 수 있다라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나를 돌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 희망의 기획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이주여세 인권센터의 NGO 긴급지원 대상자 선발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30만 원 줄 때 보니까 입이 다 아파.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건강이 아프고 기절한 지가 있고, 그다음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 다음에 일터의 노동환경도 나빠요. 심리적 위축감이 있어. 근데 30만 원 해가지고 막 심사하고 천몇백 명 하는데 막 이제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여기 김혜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의 센터장님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기약이면은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다 하면서 해서 이제 비통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 방역 지정병원으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시립도립 적십자였어요. 그럼 시립도립 적십자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아시잖아요. 이주민들. 미등록 이주자, 그 다음에 이주민들 중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거나 비자 체류 자격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성소수자,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면 기저질환자라든가 아기 낳아야 될 이주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민간병원에 가야 되는 민간병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들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아프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현재 기저질환에 있는 이주자들이 너무 많고 또 임신 출산을 해야 되는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이주자들이 아주 그래도 문턱이 낮아서 이용했던 병원들이 다 지정병원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주자의 건강 위험성이 더욱더 가속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이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나 방역이나 면역 물품 제공을 넘어선 어떤 장기간의 건강 안정권 같은 것들의 개념이 있으려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적 형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국민중심적 형식은 이제 낙후되었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갖고는 그런 개념을 해서 이런 부분의 재설계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이주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지털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계속 개방하면서 현재 이 팬데믹 상황에 이주민의 현실들에 대한 좀 얘기들도 아카이브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같이 이 기간을 같이 넘기고, 그리고 우리한테 또 아까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NGO 활동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를 헤쳐나가는 거를 넘어서 이거를 이주민의 권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